네, 서울런 메타버스 특강관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강연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자,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특강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태현이고요. 이렇게 서울런 메타버스 특강관에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강연 함께하게 돼서 굉장히 기분 좋게 생각합니다. 자, 많은 분들 입장에서 지금 인사도 나누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대화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께 먼저 이런 질문 드리고 싶어요. 자, 여러분은 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사람의 인체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뇌가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평소에 궁금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 뇌가 어떻게 작용하는 걸까? 그리고 평소에 얼마나 사용이 되는 걸까?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서울런 메타버스 특강 시간에는요. 알면 알수록 재밌고 또 배우면 배울수록 신기한 우리 뇌 속의 뇌 이야기, 뇌 과학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자, 뇌 하면 굉장히 어렵고 또 복잡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보다 쉽고 재밌게 설명해 주실 선생님이 오늘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저희 1시간 남짓 함께 강의해 주시면서 재미난 이야기 풀어주실 거니까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 강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특강관에서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을 위한 이벤트 준비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그 이벤트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릴 텐데, 자, 오늘 강의 들으시고 강연 내용이 어땠는지 그리고 얼마나 유익하고 재밌었는지 여러분들의 후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이버 폼에 접속하셔서 각자 후기를 남겨주시면 그 안에서 저희가 5분을 추첨해서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릴 텐데요. 네이버 폼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느냐? 바로 서울런 공식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지금 접속해 계신 메타버스 특강관의 공지사항에서도 함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네이버 폼에 오늘 강연 어떠셨는지 후기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총 5분께 선물 드릴 테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언제 당첨자가 발표됩니까? 궁금해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다음 주 수요일에 발표가 됩니다. 9월 21일 수요일에 서울런 공식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서 당첨자가 발표가 되니까요. 그때 꼭 들어오셔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금 들어와서 대화 나누는 분들, 참석자분들 확인해 보니까 닉네임이 좀 통일되지 않은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내 닉네임이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다, 임의로 작성이 되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본인 이름 그리고 괄호 열고 서울런 아이디 괄호 닫고 이렇게 통일해서 맞춰주시면 좋겠고요. 또 메타버스 안에서는 음성으로 대화도 나누고 같이 게임도 하고 하는 게 묘미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은 저희가 특강으로 진행되는 만큼 여러분께서 이용하실 수 있는 기능이 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팅으로만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채팅을 통해서 강의 내용 같이 공유해 주시고 또 강연 듣다가 중간에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질문으로 올려주시면 저희가 함께 소통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공지사항을 드리고 본격적인 특강에 들어가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우측에 굉장히 잘생기신 우리 교수님, 박사님의 얼굴이 있습니다. 이 썸네일을 누르시면 전체 화면으로 강연을 즐기실 수 있으니까요. 썸네일 꼭 누르셔서 전체 화면으로 재밌게 강연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아주 유익하고 재밌는 특강 준비해 주신 주인공을 만나볼 시간인데요. 오늘 특별한 강연을 준비해 주신 분, 궁금한 뇌연구소의 대표이신 장동선 박사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뇌과학자 반갑습니다. 장동선입니다. 네, 좀 참석해 주신 우리 친구들 그리고 학생분들께 간단하게 본인 소개와 함께 인사 한 말씀 전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뇌과학자 장동선이고요. 현재는 궁금한 뇌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미래 기술과 뇌과학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을 궁금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는 과학 커뮤니케이터이기도 합니다. 과학 커뮤니케이터라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새로 생긴 직업인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분화된 거죠. 예전에는 이제 교수님이 돼서 네. 학생도 가르치고 연구도 하고 논문도 내고 모든 걸 해야 했다면 어떤 교수님들은 사실 설명하는데 좀 어렵기도 하고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많이 알면 좋을 내용인데 네. 이것을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풀 수 있는 그런 중간 전달자 역할을 하는 것을 이제 과학 커뮤니케이터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오늘 특강 함께 하시고 또 더 궁금하거나 자세히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장동선 박사님의 유튜브 찾아가서 또 보시면 재미난 더 자세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겠네요. 네. 자, 저희가 지금 서울원 메타버스 특강관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뇌 과학자의 입장에서 생각하시는 이 메타버스라는 건 좀 어떤 느낌인가요? 강연에도 살짝 담긴 했는데요. 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메타버스가 굉장히 다양한 내용으로, 다양한 정의로 쓰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서울 런도 메타버스라고 부르긴 하는데 사실 저는 지금 아직 메타버스는 빙산의 일각, 우리가 오. 경험하고 있는 건 아주 일부고 네. 앞으로 조금 더 많이 발전하게 될,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이가 아니라 점점 더 많이 발전하게 될 세상이라고 보는데 쉽게 한 문장으로 메타버스를 규정한다면 네. 다음 단계의 인터넷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오. 같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의 다음 버전이다라고 그렇죠. 말할 수 그렇죠. 있군요. 맞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의 첫 번째 버전은 지금 여기 계시는 친구들은 다 모르겠지만 네. 뭐 전화선으로 연결해서 그렇죠. 삐삐 두루루루 하던 하는 정말 이제 모니터와 키보드 마우스로 시작됐던 이 네. 유선 인터넷이 첫 번째 단계였고 요즘은 그렇게 인터넷 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그쵸. 무선 와이파이, 앱스토어, 스마트폰을 통해서 인터넷에 접속하는데 네. 이제 이 다음 레벨은 지금 경험하시는 것 같은 이런 공간을 실제 공간하고 디지털 공간이 합쳐진 형태로 내 눈에 안경 같은 걸 쓰면 스마트 글래스로 네. 내 눈이 보는 걸 알고리즘이 알고 알고리즘이 내 눈에 직접 그 디지털 공간을 보여줄 수 있게 돼서 네네. 내가 온몸을 자유롭게 쓸 수 있고 공간을 다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네. 그러한 형태로 이제 인터넷이 진화를 하게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어. 많은 기업들과 과학기술자들이 준비를 하고 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게 될 메타버스는 진짜 실제 세상과 게임 속 세상이 점점 더 겹쳐지면서 하나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특강 안에도 이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거기 때문에 살짝 맛보기로 예고편을 보고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메타버스 얘기는 또 너무 네. 깊게 들어갈 것 같아서 진짜 이 강연 안에서도 살짝 언급이 되고요. 네네. 새로운 도전과 조금 더 소프트한 내용들을 준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강연을 들어볼 텐데요. 오늘 어떤 주제로 준비했느냐? 바로 나를 찾는 여행, 매혹적인 뇌 과학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큰 박수로 박사님의 강연 청해 듣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공지된 거는 아마 두 개일 거예요. 일부가 새로운 도전을 한 특별한 방법, 두 번째가 뇌과학의 무한한 가능성. 근데 2부와 1부를 좀 바꿔서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뇌과학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은 약간 기술적인 내용이 나오고 새로운 도전을 한 특별한 방법은 여러분이 조금 더 좋아할 내용이 나올 것 같아서 두 가지를 이제 1부, 2부를 바꿔서 준비해봤고요. 그러면은 시간을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일단 첫 번째 파트, 뇌과학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질문 하나를 재밌게 던지면서 시작해 보려고 해요. 인간의 뇌가 기계와 어떻게 다를까? 여러분이 안에 계시다면 굉장히 많은 토론을 또 할 수 있는 주제일 텐데요. 감정이 있다, 창의성이 있다, 뭐 여러 가지 답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되게 흥미로운 것은 기본적으로 이 생물학적인 인간의 뇌랑 기계랑 세상에 반응하거나 세상을 인지하는 것 자체가 달라요. 이걸 좀 쉽게 재밌게 준비하려고 인공지능은 잘 못하는데 인간만 잘할 수 있는 구분 이걸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사진을 여러 개를 준비해 봤는데요. 여러분도 함께 한번 해보시면서 이게 인공지능이 과연 구분을 못할까? 라고 한번 테스트를 직접 해보세요. 자, 보여드립니다. 화면 나가요. 자, 식빵과 강아지 방댕이. 자, 두 가지가 인공지능이 잘 구분하기 어려운 그러한 사진 자극들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보면 바로 구분이 가나요? 아마 식빵 같기는 하지만 바로 구분이 갈 겁니다. 근데 의외로 인공지능의 경우에는 이 두 사진을 비슷한 카테고리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두 번째 예도 보여드릴게요. 치킨과 푸들. 자, 뭔가 비슷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이미지만으로 보면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는 그래도 어떤 게 푸들 강아지고 어떤 게 치킨인지 구분이 잘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공지능은 이 두 가지를 구분하기가 잘 어렵다라고 알려줬던 사진들 중에 하나예요. 자, 예를 두 개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바닐라 아이스크림 위에 카라멜 소스 뿌린 거랑 눈 감고 있는 고양이 사진. 아, 이건 좀 어렵네요. 그렇죠? 고양이와 바닐라 아이스크림 위에 카라멜. 자, 그리고 다음 거. 요게 제일 어렵습니다. 어떤 게 머핀이고 블루베리 머핀이고 어떤 게 치와와일까요? 치와와 눈하고 이 블루베리 머핀하고 상당히 비슷한데 야, 이거 인공지능이 애먹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딱 보고 치와와 바로 얼굴이 보이죠. 다양한 사진 중에서도. 자, 이 방금의 네 가지 사진들 구분하기가 어려운 카테고리라고 했는데 한 가지 공통점 발견하셨나요? 바로 인간이 구분하기 쉬운 이유는 한 가지 때문이었어요. 뇌는 살아있는 생명체를 잘 구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강아지, 고양이, 그게 방댕이건 얼굴이건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체는 바로 구분을 잘 해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살아있지 않은 바위나 나무나 돌멩이에서도 뭐 얼굴처럼 생긴 걸 볼 수가 있고 생명체를 우리가 착각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생명체는 스스로 움직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와가지고 나를 핥힐 수도 있고 물 수도 있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뇌의 경우에는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살아있는 생명체를 가장 먼저 구분해내는 메커니즘이 있어요. 반면에 인공지능이나 기계의 경우에는 살아있다 살아있지 않다의 구분 자체가 큰 의미가 없는 상태로 그냥 이미지에 나와 있는 정보들만을 보고 어떤 텍스처, 보여지는 모습만을 보고 비슷한 카테고리다 아니다 분류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트레이닝을 많이 시켜서 지금 방금 보여드렸던 사진 정도는 잘 구분하는 정도로 발전하긴 했어요. 근데 한동안 이슈가 되기도 했던 게 이런 사진들이 이제 구글 이미지 서치나 여러 사진으로 올라오면은 잘 구분하기 어려워한다라고 알려져 있던 사진들입니다. 또 하나 가볼까요? 그럼 인간의 뇌는 또 어떠한 자극들을 우선으로 인지를 할까? 보면은 모든 사진이나 모든 시각적인 정보가 똑같은 게 아니라 사실 인간이 가장 먼저 보게 되는 정보가 있어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우리가 알고 봐도 입술로 보이죠? 근데 실제로는 나뭇잎입니다. 또 보여드릴게요. 살아있지 않고 얼굴이 아닌데도 인간의 뇌는 얼굴로 인지하는 그래서 파레이돌리아라고 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 바지지만 얼굴로 보여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 분명히 망원경인데 동그란 거 두 개랑 이 입 모양 같은 게 보이니까 웃고 있는 얼굴로 보이죠? 그리고 이런 표정 짓고 있는 대걸레, 기분이 안 좋은 것처럼 보이는 대걸레 자루, 그리고 보이는 박스, 목미 이런 표정을 짓고 있는 것 같은 수도꼭지, 그리고 이런 표정 짓고 있는 것 같은 집 모양. 다 우리가 뭔가 얼굴과 표정이 이 안에서 읽어지죠. 이게 신기하죠. 절대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니고 진짜 얼굴이 아닌데도 약간 음흉해 보이는 그런 집의 표정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약간 닭같이 생긴 교회죠. 자, 이게 다 얼굴이 아닌데도 우리는 얼굴로 보인다라는 게 되게 재밌거든요. 자, 마지막 되게 재밌는 온라인에서 돌던 짤인데 두 가지만 더 보여드릴게요. 자, 심지어 파프리카 피망을 잘라도 얼굴처럼 보인다라고 한 사진을 누가 올렸어요. 누가 이걸 올렸더니 또 이제 정말 온라인에 여러분의 집단지성이 무서운 게 요걸 보더니 나 비슷한 표정 갖고 있는 배우 알아 이러더니 실베스터 스텔론의 얼굴까지 피망에 이런 표정까지 붙인 정말 대단합니다. 이런 걸 찾아낸다는 것 자체가. 자, 이러한 얼굴까지 찾아냈는데요.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한 가지입니다. 인간의 뇌는 사방에서 얼굴이 아니고 살아있지 않은데도 얼굴을 우선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인간이 살아남는데 가장 중요한 정보가 다른 사람이고 다른 사람의 얼굴이 있다라고 그러면은 이건 사람이 분명하니까 심지어 얼굴이 없는 데서도 얼굴을 보는 쪽을 진화의 과정에서 더 유리하게 본 거예요. 얼굴이 있는데도 못 보는 것보다 얼굴이 없는데도 보는 쪽으로 우리가 더 민감해진 거죠. 그래서 그만큼 인간에게 있어서는 다른 인간이 중요하다. 그래서 인간과 기계, 인공지능과 인간의 뇌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 인간은 살아있는 생명체와 다른 인간을 우선적으로 세상의 신호 중에서 인지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근데 앞으로는 우리가 인공지능과 함께 사는 세상이 될 텐데요. AI에 대해서도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인공지능이 무엇일까? 여러분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인공지능, AI. 자, 인공지능 하면은 뭐가 떠오를까? 인공지능이란 단어를 주고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나 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은 이제 옛날 세대 같은 경우는 이런 걸 많이 떠올려요. 터미네이터.
바로 터미네이터, 인공지능은 인간을 말살시킬 수 있는 위험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물어보면 가장 많이 떠올리는 것 중에 하나는 이세돌 구단 그리고 알파고의 대결, 요걸 또 많이 떠올립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요, 이세돌 구단이라는 정말 바둑 천재가 구글 딥마인드랑 5번의 경기를 해가지고 그 중에 4번을 졌는데요. 실제로 이 경기를 할 때는 구글 딥마인드라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직접 바둑알을 둔 게 아니라 아자황이라는 구글 직원이 대신 바둑알을 더 줬어요. 그 이유는 그렇게 알고리즘적으로 바둑 수는 잘 두면서 실제로 몸을 가진 존재처럼 바둑알을 두는 행위 자체는 인공지능이 하기 어려웠다는 거죠. 이걸 하기 위해서는 또 그 자체로 몸을 움직일 줄 알고 바둑알을 움직일 줄 아는 또 다른 로봇이나 인공지능을 프로그래밍 했어야만 한다라는 걸 알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공지능 하게 되면은 인간의 뇌가 가지고 있는 지능을, 그러니까 지능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세상에서 문제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선택을 하고 판단을 해서 행동하는, 그래서 학습할 줄 아는 능력을 인공지능에게도 주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능을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 이걸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인공지능은 기본적으로 알고리즘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아까처럼 터미네이터나 알파고를 떠오르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의 경우에는 인공지능 그러면은 머신러닝, 기계도 학습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을 떠올릴 거고 그 안에 딥러닝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딥러닝이 뭘 할 수 있냐? 제가 이제 공부하고 오랫동안 살았던 독일 동네 튜빙엔이거든요. 튜빙엔이라는 동네 사진을 놓고 다양한 화가의 그림 스타일을 학습시키면은 저렇게 다양한 반고흐 스타일로 에드워드 뭉크 스타일로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까지도 인공지능이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딥러닝이라는 걸 만들어냈던, 발명했던 아버지 중에 제프리 힌튼이 있고 그 다음에 알파고를 알파고를 만들었던 딥마인드의 프로그래밍, 딥마인드의 아버지로 불리는 데미 하서비스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삼성에서 AI 총괄 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AI 연구하고 계신 사장님도 계신데 실제로는 뇌과학 연구도 많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AI라고 하지만 AI 연구에 있어서는 뇌과학도 늘 이렇게 함께 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인공지능 자체가 인간의 뇌를 모델로 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프로세스들을 밝혀내는 데 사용하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뇌과학과 인공지능은 서로 다른 분야지만 예를 들어서 저는 인공지능 전문가가 전혀 아니지만 뇌를 연구하는 사람이지만 뇌와 인공지능은 서로 뗄 수 없이 많이 연구가 함께 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의 세상에서 우리는 인간과 인공지능이 공존하는 형태로, 협업하는 형태로 사는 세상을 살게 될 건데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인간과 AI가 공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은 어떠한 모습일지 다양한 질문들도 떠오르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형태로 우리가 진화하게 될지 다양한 이슈들이 보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슈퍼 인텔리전스, 초지능이라고 하는 존재인데요. 초지능, 슈퍼 인텔리전스는 뭐냐 하면 인간을 뛰어넘는 인공지능이 가능해질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근데 이 질문을 놓고 두 사람이 설전을 벌이고 싸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론 머스크 형은 인공지능이 인간을 뛰어넘을 거야. 그러면 인간이 위험해질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크 주커버그, 그러니까 페이스북의 창립자이기도 하고 메타의 마크 주커버그는 에이 뭘 모르는 소리, 인공지능은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지 뭐 인간을 위협하겠어.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너 인공지능 잘 모르는구나 막 이렇게 디스하고 서로 트위터로 싸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몇 년 전에, 한 5, 6년 전에 전 세계 인공지능 최전선에 있는, 그리고 철학을 연구하고 뇌과학을 연구하고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여러 사람들을 모아놓고 토론을 벌였던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토론회에서 과연 인공지능이 인간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모여있던 전문가 9명이 거의 전부 다 결국 인공지능이 인간을 뛰어넘을 거다라는 쪽에 표를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문제라서 지금 당장 일어날 일은 아니지만 인공지능이 어느 순간 인간의 뇌를 뛰어넘는 그런 순간은 올 거라고 예상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특히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은 이거는 핵폭탄보다도 더 무서운, 원자 폭탄보다 무서운 그러한 존재가 인공지능이 될 거다라고 상당한 공포감을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넘어설 수 있는, 우리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일론 머스크는 한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인간의 뇌를 컴퓨터 칩과 연결시켜 버리면 되지.
그래서 알파고가 일주일 만에 수만 개의 기보를 다 공부할 수 있었다. 근데 이세돌 구단은 그걸 하기 어려웠다. 알파고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컴퓨터 칩에 넣어서 인간의 뇌랑 연결해 버리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인간의 뇌에다가 실제로 칩을 이식해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를 2017년도에 만들기도 했습니다. 바로 뉴럴링크라는 회사죠. 뉴럴링크는 인간의 뇌에다가 컴퓨터 칩을 이식해가지고 인간의 뇌가 컴퓨터, 인공지능이 갖고 있는 기능을 전부 다 가질 수 있도록 만들자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물론 이거는 최종 도달하는 모습이고 바로 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기술들을 이 회사에서는 개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2년 전에는 인간의 두개골을 되게 정밀한 수술 기구를 사용해서 열고 500원짜리 정도 되는 칩을 이식하면 뇌 안의 신호들을 모두 읽어낼 수 있는 이런 칩을 뉴럴링크에서 개발을 했고요. 이게 위험한 거 아니야? 막 이게 정말 그 칩을 막 만들어서 인간의 뇌에 이식하는 것이 가능한 거야라고 사람들이 물었더니 아주 간단해. 마치 눈에다가 라식 수술하는 것처럼 간단하게 마취하고 두개골 열고 저 칩을 이식하면은 뇌의 신호를 읽을 수 있어. 그걸 어떻게 증명할 건데? 물어보니까 돼지 2마리를 가지고 한 마리는 저 기계로 두개골을 열고 칩을 이식하고 2달 동안 데이터를 레코딩한 다음에 다시 두개골을 열고 칩을 빼낸 다음에 얘 잘 살아있어. 아무 문제 없거든. 이렇게 보여주고요. 나머지 한 마리는 이 칩이 여전히 이식되어 있는 상태에서 트레드밀 같은 데를 이렇게 헬스장에서 운동기구 걷는 기구 있죠. 이런 데를 걷게 하면서 앞다리, 뒷다리, 왼발, 오른발 걷게 했을 때 어떠한 뇌 기능이 있는지 우리가 이 칩을 통해서 예측한 신호랑 실제로 이 돼지가 걸을 때 레코딩되는 신호 일치하더라. 그러니까 이 칩을 넣고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레코딩을 해서 알아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보여줬죠. 자, 그럼 돼지를 대상으로 성공을 했지만 인간은 좀 다르지 않을까? 인간을 대상으로 실험하는 거 허가를 못 받았기 때문에 작년에는 원숭이 대상으로 실험을 하고 이게 가능하다는 걸 보여줬어요. 브레인퐁이라고 그래서 탁구를 치는 핑퐁을 하는 요거를 생각만으로 핑퐁하는 그러한 게임을 원숭이가 하도록 만들었고요. 원숭이가 이 게임을 하고 있는 동안에 뇌에서 레코딩된 신호를 실제로 잡아내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하나 있긴 했어요. 작년엔 이게 가능하다는 거 보여줬는데 실험을 했던 20마리 정도의 원숭이 중에 18마리가 다 죽었다라고 하는 결과가 올해 4월에 나왔고 그래서 이 과학 연구의 최고 책임자의 경우에는 난 더 이상 일론 머스크랑 일을 못하겠다라고 퇴사하고 경쟁 회사로 옮겨가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분야의 연구가 계속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만큼 뉴럴링크라고 하는 회사는 일론 머스크가 AI랑 뇌를 직접 연결하자. 그래서 인간의 뇌가 AI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을 다 가지도록 하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저 같은 뇌과학자 입장에서는 반쪽짜리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실제로 이게 가능하려면 뇌의 신호를 읽어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제일 원하는 거죠. 공부하지 않고도 정보가 뇌 안으로 들어가는 인풋도 돼야 되는데 아웃풋, 인풋 두 가지 중에서 이 기술은 반밖에 안 돼요. 인간의 뇌의 신호를 읽어내는 건 아주 잘하는데 인간의 뇌에다 공부하지 않아도 정보를 넣는 거는 아직까지 성공하지 않은 기술이라서 반쪽짜리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근데 이 기술은 결과적으로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인간의 뇌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를 기술을 통해서 넘어서려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기술인데요. 이거를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 이거는 인간 증강 기술 또는 휴먼 증강 기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미래 유망 기술로 포함이 되는데 이 안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이 되느냐? 인간의 뇌의 능력을 증강시키는 거, 몸의 능력을 증강시키는 거, 그리고 우리의 소통 능력이나 감성 능력을 증강시키는 거를 전부 다 인간 증강이라고 포함을 시키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처음 했던 사람은 10년쯤 전에 구글의 CEO였던 에릭 슈미트가 이 얘기를 했고요. 과학과 기술을 사용해서 인간의 능력을 증강시키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사람과 기계의 한계를 우리가 넘어서자라고 한 이야기를 해서 이걸 인간 증강이라고 부르고 있고 지금도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연구자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 건요. 예를 들어서 유전자 기술을 통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아이를 태어나게 하는 것도 가능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만큼 지능이 좋을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이걸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고
또 심지어 인간의 뇌가 가지고 있는 나의 정신을 우리가 레코딩해서 클라우드에 업로딩하는 거 이런 것까지도 가능하게 만들고자 열심히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초지능이라는 것이 인간의 뇌와 인공지능이 합쳐지는 것, 우리가 마음대로 인간이라는 종을 엔지니어링할 수 있는 기술이 2045년까지는 가능해질 거다라고 많은 미래학자들이 예측하고 있긴 한데요. 정말 가능해질지는 우리가 두고 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긴 합니다. 간단하게 다른 기술들도 쭉 소개를 해드리면요. 전신이 마비되어 있는데 생각만으로 로봇팔을 움직여가지고 음료수에서 이렇게 음료를 마시는 요것도 2015년도에 미국 브라운 대학교에서 성공시킨 기술이고요. 하반신이 마비돼가지고 걷지 못하는 아이가 착용형 로봇을 타고 걷게 만드는 기술 요것도 가능해졌고요. 지금은 뇌에다가 전극을 그냥 넣는 게 아니라 무선 와이파이로도 이 기술이 가능해졌다라는 게 2년 전에 논문이 나왔고요. 그래서 인간을 증강시키는 기술에는 로봇 기술, 의공학 기술, 유전자 기술 이러한 것들이 다 활용이 될 수가 있고요. 이러한 기술도 있어요. 말을 하지 않고도 내가 어떠한 문장을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서 쟤 열나 짜증나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을 직접 하진 않고 생각만 했어도 내 입 주변에, 목 주변에, 이 성대 주변에 이런 센서들이 생각만 해도 내가 어떠한 문장을 생각했을 때 이 입 주변에, 성대 주변에 근육들이 미세한 신호를 보내거든요. 장동선 박사는 말을 어떻게 저렇게 빨리 많이 하지? 라고 생각만 하고 말을 안 했어도 그걸 딱 읽어낼 수 있는 사일런트 스피치, 사일런트 토크 기술을 미국 국방성에서 의뢰를 해가지고 실제로 만들어진 그러한 시제품들은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아프가니스탄 같은데 특수부대가 진압작전에 들어갔어요. 테러리스트 소탕을 위해서. 그런데 무선으로, 무전기로 얘기를 하면은 여기에 도청이 될 수도 있고 소리가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고도 내 생각했던 거를 신호가 잡아내서 기계어로 AI가 판독을 해서 딴 사람한테 보내면 마치 텔레파시 기술처럼 생각만 해도 다른 사람에게 내 생각을 말로 전달할 수 있는 기술 이런 것도 나와 있습니다. 뇌과학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정말 신기한 거지만 2017년도, 2016년 한 5년 전부터는 뇌를 그러니까 두개골을 열고 뇌에다가 이제 아픈 사람들의 뇌에다가 이런 신경 먼지라고 하는 칩들을 쫙 뿌려주면은 배터리 없이도 우리 뇌세포 안에서 에너지를 얻고 외부에다 초음파나 와이파이로 신호를 줘가지고 뇌 안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쭉 먼지처럼 떠다니면서 뇌 안에 있는 어떠한 문제들을 외부에다가 알려줄 수 있는 기술들도 개발이 됐죠. 뇌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몸 안에도 나노칩을 이식해가지고 이제는 태어나자마자 백신을 맞는 게 아니라 이런 나노칩 같은 걸 이식을 하면은 몸 안의 신호들을 얘네들이 외부로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의학 기술들도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널리 퍼지진 않았지만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원하는 거지만 약 먹고 머리 좋아지고 집중력이 향상되고 내가 공부할 때 학습 능력이 올라가는 약 이런 것들도 허가는 다 받았지 않았지만 개발은 되어 있는 상태고요. 남용의 우려가 있어서 다 허가는 어렵지만 이러한 기술도 열심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인간의 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기능들을 해킹해서 우리가 기계를 통해서 AI를 통해서 여러 기술들을 통해서 가능하게 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여러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근데 아마 가장 현실적으로 가장 먼저 적용이 될 기술은 메타버스에서 구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어떤 기술이냐면요. 메타버스에서 내 뇌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내가 활동하고 움직이고 하는 모든 것들을 알고리즘이 읽어내서 디지털로 보여주는 거죠.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쉽고 바로 다음 단계에 일어나게 될 수 있는 기술인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타버스는 다음 단계의 인터넷인데 다음 단계의 인터넷이 뭐냐? 인터넷의 다음 단계가 뭐냐? 바로 내 눈이 보는 걸 알고리즘이 알고 알고리즘이 직접 내 눈에다가 정보를 보여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이 잽이라는 플랫폼에 들어가고 서울런이라는 플랫폼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키보드를 움직이거나 스마트폰으로 볼 수가 있지만 내 눈이 움직이면 눈이 움직이는 대로 이곳에 어떠한 사람이 있고 영화 킹스맨이나 마이너리티 리포트처럼 내 눈앞에 실제로 누군가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 기술. 그리고 이 기술이 활용이 되게 되면 스마트폰이 아니라 내가 몸을 움직이고 실제로 어떤 화면을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내 몸을 이용해서 인터넷이나 디지털 안에 있는 기술들을 다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이러한 것을 지금은 페이스북 메타나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열심히 개발하고 있고 첫 번째 시 제품들은 잘하면 내년도에 아니면 2024년도까지 나올 예정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스마트폰을 다 하나씩 갖고 다니는 것처럼 앞으로 한 2, 3년 안에는 스마트 글래스, 스마트 렌즈, 뭐 헤드셋 같은 걸 기본으로 가지고 다니는 그러한 다음 단계의 인터넷으로 우리가 넘어가고 있다라고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세상이고 단순히 경험하는 걸 넘어서서 이 세상에서 그럼 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떠한 것들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 더 많은 기회가 열리기도 하는 영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유선 인터넷과 컴퓨터, 스마트폰과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바일, 무선 인터넷 요걸 넘어서게 되는 것이 바로 메타버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그 메타버스에는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내 눈, 내 몸 여기에 다양한 종류의 로봇 기술, 착용형 로봇 기술, 스마트 렌즈, 스마트 글래스 이런 것들이 적용이 돼가지고 우리가 디지털로만 알고 있는 게임 세상이 실제 세상과 합쳐지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저는 여기서 좀 꿈꾸는 게 사실 인지과학자들이 얘기했는데 이게 확장된 마음 이론이라고 하거든요. 뭐냐면은 내가 게임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 게임 속 세상이 실제 세상과 합쳐지는 그러한 경험이 이제 곧 가능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말하자면 게임에서만 레벨업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게임에서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되고 정보를 알게 되고 그래서 퀘스트를 깼어요. 그러면 그 레벨업 된 것을 내가 증명할 수 있게 되면 실제 세상에서도 나 저 퀘스트 깼어라고 해서 실제 세상에서 나의 능력치가 올라가게 되는 거고 내가 나한테 꼭 필요한 퀘스트들을 레벨업하게 되면은 서울런에서 일어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레벨업을 증명해가지고 취업의 기회가 열리고 내가 실제 세상에서도 또 다른 퀘스트의 문이 열리게 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실제 세상에서 하고 있는 많은 것들을 돈을 벌 수 있고 취업을 하게 되는 것들이 내가 디지털 세상에서 얻게 된 나의 경험치와 엮이게 되는 그러한 형태로 다음 단계 메타버스에서는 제가 볼 때 게임 세상과 실제 세상이 점점 더 합쳐지는 방향성으로 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러한 기술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저도 이걸 더 활용할 수 있는 기술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인공지능과 메타버스와 인간의 뇌를 연구하는 뇌과학이 합쳐지면 어떠한 방향으로 세상이 바뀌게 될지 미래 세상에 대한 일부 비전을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강연의 첫 번째 파트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고민이 많으실 거고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있을 텐데 이 파트까지 알쏭달쏭하다, 딴지 걸고 싶다. 이거는 과연 이럴까 질문들이 있으면은 정리해서 한번 적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게 돼가지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확실한 방법이라는 두 번째 파트도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 두 번째 파트는 뇌과학 얘기, 방금 말씀드렸던 미래 기술 얘기만이 아니라 그렇다면은 나는 어떻게 새로운 것들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내 뇌와 내 마음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팁을 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해봤어요. 크게 정리하면 네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내가 어떤 걸 해야지, 어떤 삶을 살아야지, 어떻게 해야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쾌락을 즐기고 힘들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있는데 고통과 즐거움 사이에서 스윗 스팟, 달콤한 포인트라고 영어로는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즐거울 수만은 없고 왜 고통이 함께 해야 되는가의 얘기를 하나를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학습된 무기력을 극복하는 얘기를 하고 싶고 세 번째는 내 뇌에게 있어서는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 스스로에게 해주는 이야기들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도 하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러한 것들을 함께하기 위해서 어떠한 사람들과 내가 이것을 함께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 위한 특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에 이 네 가지의 이야기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일단 저에게 굉장히 큰 영감을 주고 여러분도 아마 우와 멋있어라고 하는 세 분의 얘기로 시작을 하고 싶어요. 손흥민 선수 요즘은 좀 부진하게 해서 우리가 화이팅을 보내고 있지만 작년에 프리미어리그에서 말도 안 되는 기록을 세웠죠. 정말 엄청난 축구 선수입니다. 그리고 반 클라이번 콩쿠르라고 하는 4년마다 한 번 열리는 클래식 피아노 콩쿠르에서 임윤찬이라는 피아니스트가 1등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지금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죽했냐면요, 이 그 콩쿠르에서 연주를 할 때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를 연주하는데 지휘자가 너무 감동해서 눈물 흘리면서 지휘하는 그 장면은 정말 엄청났죠. 그래서 정말 전 세계 최고의 4년마다 한 번 열린 콩쿠르에서 1등을 했던 임윤찬 피아니스트. 그리고 수학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면서 심지어 노벨상보다 더 하드한 게 40세를 넘어가면 받을 수 없는 상, 필즈상을 수상했던 우리나라의 허준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가서 교수님 하고 있지만 허준희 교수 필드상 수상 이슈가 됐는데요. 임윤찬, 손흥민, 허준희 교수 이 정말 멋진 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해봤어요. 어떻게 해야 이렇게 한 영역에서 레전드가 되는 것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질문을 해봤는데요. 공통적으로 보게 되면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 중에서 이분들을 드라이브하게 된 거, 이분들이 이걸 잘할 수 있게 된 큰 요인 중에 하나는 내적 동기가 아닐까 해요. 그럼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가 뭐냐라고 하면은 내적 동기라는 거는 새로운 걸 찾고 도전을 찾고 내가 가진 한계를 넘어서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동기가 강한 것을 내적 동기라고 하는데요. 크게 보면은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외적 동기는 뭐냐? 돈 줄게 해봐. 아니면은 칭찬을 줄게. 또는 누군가한테서 뭐 돈을 받거나 아니면 포인트를 따거나 내가 경쟁에서 이기거나 뭐 사람들한테 보여주거나 아니면 이걸 안 하면은 내가 혼나거나 이렇게 해서 하게 되는 외부에서의 어떠한 자극 때문에 하게 되는 것은 외적 동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내가 스스로가 너무 하고 싶어서 궁금해서 내가 이거 계속 해야지라는 어떤 호기심과 내 안에서 일어나는 동기부여를 통해 가지고 무언가를 하게 되는 게 내적 동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세 분의 경우에는 누가 상 준다고 해서 누가 안 하면 혼낸다고 해서 했던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드라이브하는 내적 동기가 강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내적 동기를 찾을 수 있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고통 없이는 행복을 찾을 수 없다라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뇌과학적으로 중요한 얘기인데요. 저는 누군가가 좋아하는 걸 해야 되나? 아니면은 내가 잘하는 걸 해야 되나? 이런 질문을 많이 던지죠. 그러면은 여기에 답은 내가 무엇을 좋아하나, 무엇을 잘하나 이 질문을 던지기에 이전에 내가 고통스러워도 계속 하게 되는 무언가가 진짜 내가 잘할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뭐 발레를 연습할 수도 있고 수영을 할 수도 있고 내가 수학을 할 수도 있고 무언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는 잘해서 기쁠 때만 잘하는 무언가가 아니라 정말 힘들고 괴로워도 계속 하게 되는 게 내가 정말 좋아하는 길이고 나의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멋진 걸 봅니다. 멋지고 와 저걸 하면은 기쁘고 행복할 것 같아라고 좋은 것들 뭐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은 것들만 찾는데 그건 내가 좋은 것만이 아니라 누가 해도 행복하고 좋을 거예요. 근데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의 힘은 좋아하는 것만을 찾아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힘들고 괴로워도 나는 이걸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라는 내 안에 어떤 욕구가 있다. 그 고통을 다시 찾게 되고 그 고통스러워도 내가 하게 된 무언가가 있으면 그것이 나의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행복과 고통 이 두 가지는 분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뇌 안에서 행복과 고통은 늘 함께한다라고 많은 뇌과학자들이 얘기하고 있고요. 앤드류 후버만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스탠포드 대학교의 뇌과학자가 팟캐스트와 유튜브 채널도 보내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굉장히 제가 추천하고 싶은 책 중에 하나인데요. 최선의 고통, 스윗 스팟이라고 영어 원제가 되어 있는 책이 있는데 고통과 쾌락 사이에서의 최적의 지점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쾌락이라고 하는 거 행복이라는 게 고통 없이 오지 않아요. 내가 죽어라고 노력했고 정말 막 어려웠지만 무언가를 이뤘을 때는 행복하고 쾌락을 얻고 그것이 나의 것이 되지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나한테 뚝뚝 떨어지는 것들이 결코 나를 발전시키지도 않고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현대사회에서 힘든 거는 피하고 좋은 것만 찾고 있다 보니까 더 우울해지고 그 다음에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걸 찾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괴롭고 힘들어도 그것 자체가 나에게 의미가 있다라는 걸 찾는 길을 가져갈 때 그 길을 갈 때 나에게 있어서는 쾌락이 온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나에게 오는 고통은 좋은 고통이 아니에요. 나를 무너지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고통은 뭐냐? 사서 고생하는 거예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정말 힘들게 8시간씩 연주하면서 그 고통 안에서 행복을 찾는 거. 임윤찬 피아니스트도 그랬을 거고 김연아 선수도 그랬을 거고요. 허준희 교수도 그랬다고 그래요. 아무리 수학 문제를 풀어도 풀리지 않으면은 닫고 그렇지만 다음날 내가 다시 이 수학 문제에 도전을 해보는 그 기쁨이 자기는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계속해가지고 스스로 사서 고생을 하는, 내가 스스로 선택한 고통 자체가 나를 성장하게 만드는 고통이다. 이게 최선의 고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좋은 고통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고통의 짐을 스스로 지게 되는 것은 결국 나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나를 발전시키는 고통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고요. 새로운 도전을 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찾기 위해서는 이거 없이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뇌 자체에서도 도파민의 분비와 학습하고 나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어떠한 나의 것이 되는 것은 이러한 고통을 겪지 않고는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고통을 넘어서는 거 아는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가장 어려운 거는 됐어. 나는 아무 힘도 없고 난 지금 조금도 움직일 힘이 없고 지금 살기도 너무 버겁고 힘들어 라고 할 때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나의 무기력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일종의 번아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힘이 없고 무기력하고 그다음 이것을 내가 어떻게 벗을 수 있을까? 어떻게 벗어 던지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게 중요한데요. 이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것을 심리학자들이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습니다. 이게 인간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요. 모든 동물에게도 해당이 되는 건데요. 만약에 벼룩을 유리 어항에 가두고 뚜껑을 덮잖아요. 그러면 이 벼룩은 원래는 이 뚜껑이 있었던 데보다 훨씬 높이 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뚜껑이 있던 자리까지만 뜁니다. 그러니까 벼룩은 자기 몸의 80배, 200배를 뛸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점프를 할 수 있어요. 인간으로 치면은 63빌딩, 롯데월드 J타워보다 높이 뛸 수가 있지만 하룻밤만 뚜껑을 닫아 놓으면 벼룩에 있어서 인간의 하룻밤의 시간은 몇 년의 시간과 비슷하거든요. 뛸 때마다 머리통이 그냥 빡 부딪히면서 막 깨질 듯이 아프고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러면 벼룩은 어느 순간 내가 뛰면 뛸수록 나만 아프구나. 이걸 경험하고 나서 더 이상 아픈 데까지 뛰지 않아요. 못 뛰어서가 아니라 안 뛰게 된 겁니다. 벼룩만 그런 게 아니에요. 코끼리도 처음에 길들이게 되면요. 코끼리의 경우가 어린 코끼리 때 저렇게 밧줄에 묶어가지고 다리를 묶어두면 엄마 코끼리를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막 비명을 질러요. 엄마, 엄마 하면서 다가가려고 하지만 내 다리가 끊어질 듯이 아프고 나는 움직일 수 없다는 괴로움을 느끼고 엄마로부터 떨어졌다라는 이 괴로움을 느끼고 나면은 이 괴로움을 밧줄로 묶인 순간 경험한 코끼리는 성인 코끼리가 돼서 저렇게 허접한 밧줄 하나에만 묶여 있어도 결코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내가 밧줄에 묶였을 때 아픔과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순간 내가 발버둥 치면 칠수록 나만 괴롭구나라는 걸 깨닫고 나면은 저렇게 허접한 밧줄 하나로 묶어놔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참 인간이 잔인하죠. 저렇게 코끼리를 길들입니다. 근데 이 코끼리의 밧줄은요. 저렇게 허접한 밧줄 하나를 툭 끊고 나가는 게 어디 일이겠어요?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 마음 안에 생겨버린 밧줄이 훨씬 큰 거죠. 내가 묶여있으면 나는 갈 수 없어 라고 나의 한계를 스스로 지어놓은 것이 바로 학습된 무기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게 남들보다 뭐 짧은 인생이다, 아직 어리다, 청년이다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충분한 많은 아픔을 겪었을지 모르고 그것이 학습된 무기력이 됐을지 몰라요. 나는 안 돼. 나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나만 힘들었어. 너무 고통스러웠어라는 경험을 가지게 되니까 어떠한 새로운 상황이 왔을 때 왜 도전은 무슨 도전이야. 나만 힘들어. 됐어. 너무 힘들어. 라고 하는 경험 때문에 내가 새로운 걸 하기 어려워졌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학습된 무기력을 벗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벗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벗느냐라고 하는 게 다음 파트인데요. 바로 이것을 벗어던지기 위해서는 나의 한계가 정해져 있다는 믿음을 가지면 안 되고요. 나는 성장할 수 있고 기존에 아픈 경험을 했어도 벗어던질 수 있어 라고 하는 성장형 마인드셋을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만들 수 있냐. 이게 이제 중요한 파트인데 끊임없이 작은 도전을 해야 됩니다. 이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국의 극작가 세뮤얼 베케트의 그 인용이에요. 나는 언제나 도전했어. 그렇지만 실패했어. 상관없어. 또 도전하지 뭐. 또 실패하지 뭐. 실패를 좀 덜하면 되는 거야. 이 영어로 되게 멋있게 말했거든요. Ever tried, ever failed, no matter. Try again, fail again, fail better. 너무 멋있잖아요. 시도할 때마다 실패해도 상관없어.
다시 도전하고 다시 실패하고 조금 덜 실패하면 되는 거야. 제가 이걸 좋아하는 이유는요. 성공이라는 말이 안 나와서예요. 왜 잘해야 돼? 왜 내가 도전할 때마다 성공을 해야 돼? 도전하면 성공하나? 그게 어디 쉬운 일인가? 이 말 안에는 성공이 없어요. 도전하면 실패하는 게 당연한 거야. 그렇지만 실패할 때 조금씩 덜 실패해 나가는 거. 나는 그게 좋아서 계속 도전할 거야. 라는 그릿, 배짱 이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없으면은 도전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누가 맨날 잘해야 성공, 잘해야 되지, 성공해야지 뭐 이거 해라라고 하는 거는 결코 내 안에 내 깡을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 움직일 수 없어요. 내 안에 도전하고자 하는 마음은 언제 생기냐면요. 됐어. 뭐 누가 뭐라고 그러든 난 할 거야. 그리고 하고선 실패할 거야. 다 망가지더라도 해버릴 거야. 그렇지만 하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완벽하게 망하지 않는 내 모습을 내가 사랑할 거야. 라고 하는 내 안에 마음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떠한 시도건 처음부터 잘 되지 않아요. 김연아 선수가 그 멋진 점프를 해냈을 때 한 번에서 됐을까요? 10번에서 천재가 됐을까요? 수천 번, 수만 번 도전을 했지만 어느 순간 조금씩 나아진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보여주는 모습도 아니고 내가 실패하더라도 그 실패는 내 실패고 내가 조금씩 덜 실패하는 모습을 내 스스로가 인정하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죠. 임윤찬 피아니스트도 마찬가지였을 거고요. 허준리 교수도 마찬가지고요. 손흥민 선수의 경우에도 하루아침에 멋진 최고의 스트라이커 이게 아닙니다. 내가 끊임없이 많은 실패를 겪고 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내 고통을 사랑했고 내가 실패한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가지고 도전을 했기 때문에 도전을 할 수 있었고 나를 붙잡는 학습된 무기력의 밧줄을 벗어던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거는 성공해라 뭐 이걸 해야 된다라는 누군가의 말을 듣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안에서 실패하더라도 난 해볼 거야 라고 하는 깡을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중요한 것 자체가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옛날 영화가 있습니다. 진짜 옛날 영화예요. 가타카라는 영화인데 이 영화는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냐면요. 이 영화에 등장하는 미래는 모든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인간증강 기술에서처럼 그냥 어떤 유전자를 타고날지 결정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유전자 금수저가 존재하는 거죠. 나는 키가 이만큼 클 거고 이렇게 똑똑할 거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지치지 않는 몸을 가질 거고 이걸 다 선택해서 아이한테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저 영화에서 슬픈 거는 그냥 엄마 아빠가 이런 계획 하나도 안 하고 사랑해서 낳은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단 호크 배우가 연기하는 형이에요. 이 형은 유전자 흑수저입니다. 그냥 엄마 아빠 사랑해서 계획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눈도 나쁘고 체력도 허약하고 이 미래 세상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깡이 있고 꿈이 있어요. 그래서 꿈을 멈추지 않습니다. 나는 우주 비행사가 될 거고 화성까지 날아갈 건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고 내 한계를 넘어설 거야 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가진 형인 거죠. 근데 동생이 있어요. 동생은 유전자 금수저예요. 왜냐하면 부모가 형이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걸 보고 후회를 해가지고 동생이 태어날 때는 완벽한 유전자를 선택해서 태어나게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 형제가 어렸을 때 늘 내기를 합니다. 바다 끝까지 수영하는 내기를 하는데요. 누가 더 이상 지쳐가지고 나 못하겠어 할 때까지 바다 끝까지 수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항상 유전자 금수저는 형이 이겨요. 근데 성인이 되고 나서 이 형은 20년 동안 매일 팔굽혀펴기, 턱걸이 온갖 종류의 노력을 다해서 자기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노력을 했고요. 동생은 그냥 편한 길을 걸어요. 어떤 길이냐면은 미래 세상에 범죄가 얼마 없으니까 형사가 돼요. 그런데 이 형이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과정 안에서 조금 범법의 영역에까지 가기도 하고 살인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유력한 용의자가 됩니다. 하필 담당 형사가 동생이에요. 그랬더니 동생이 형을 잡아들입니다. 그리고 형, 안 돼. 잡아가야겠어. 그랬더니 형이 나는 꿈을 이루기 직전인데 어떻게 우리가 피를 섞은 형제끼리 이래 한 번만 기회를 줘. 이랬더니 동생이 그래도 나 형사인데 어떻게 그러냐.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정말 멋진 장면인데요. 폭풍을 치는 바닷가에서 우리가 어렸을 때 하던 것처럼 헤엄을 쳐서 수영 내기로 답을 내자. 우리가 저 바다 끝까지 폭풍을 치는 바다를 가가지고 만약에 형이 이기면 내가 한 번의 기회를 줄게. 근데 내가 이기면 잡아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자신의 꿈을 걸고 자신의 직업과 커리어를 걸고 두 형제가 헤엄을 칩니다. 그리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죠. 유전자 흑수저였던 형이 20년이 지나서 동생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동생이 쥐가 나가지고 더 이상 수영 못하고 형이 동생을 바다 밖으로 끌어내면서 살리는데 이 마지막 순간에 형이 엄청 멋있는 대사를 날립니다.
Do you want to know how I did it, Anton? 내가 어떻게 가능하게 만들었는지 아니? 동생 이름이 안톤이에요. I never saved anything for the swim back. 이래요. 나는 결코 살면서 돌아갈 길 따위는 남겨놓지 않았어. 나에겐 어디 돌아갈 길 따위가 없었어. 나는 매 순간 내가 가진 모든 걸 투자해서 어차피 가진 게 얼마 없고 흙수저니까 내 모든 걸 투자해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더 낫기 위해서 나는 매 순간 올인했어 라는 멋진 대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나의 진짜 타고난 한계를 넘어서게 해주고 진짜 내 실력이 돼서 여기까지 온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뇌과학적으로도 말이 됩니다. 뭐냐면 내가 살면서 하는 모든 노력들, 말, 행동 하나하나가 뇌 안의 신경세포의 연결로 남아요. 그러면 그 뇌 안에 남는 신경세포의 연결 자체가 세포 레벨에서도 연결을 바꾸고요. 그 세포 레벨 안에서 바뀐 연결 안에서는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고 수용체의 이 아이언 채널 자체의 이 성질이 바뀝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김연아 선수가 수천 번, 수만 번 연습을 하다가 한 번 점프가 됐을 때 그 다음부터는 점프가 되거든요. 그건 뭐냐면 뇌 안에 연결이 바뀐 거고 그 뇌 안에 연결이 바뀐 거는 내가 살면서 했던 나의 노력의 경험들이 내 뇌 안에 연결의 경험으로 남은 것이고 그것 자체가 결국 세포 레벨에서 분자 레벨에서 마이크로 나노의 레벨까지 변화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서 변화를 만든다는 거는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쌓아가는, 그래서 내가 조금씩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진짜로 나의 능력을 바꿔나가는 것이고 그거는 타고난 유전자가 어떻건 아니면은 내가 가지고 타고난 환경이 어떻건 상관없이 내가 세상과의 인터액션 사이에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내 한 걸음을 걸어서 내가 능력이 더 생겼어.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지고 그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니까 나는 다시 투자를 해서 나를 조금 더 나은 나로 만들 수 있고 새로 학습해서 또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상승곡선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살면서도 한순간도 그대로 똑같은 상태로 멈춰있지 않아요. 우리의 뇌는 매 순간 변화하고 있는데 이 변화하고 있는 뇌는 매 순간 조금씩 배워가면서 학습하면서 상승곡선을 타고 있거나 아니면 조금씩 퇴화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까먹거나 이렇게 하강곡선 아니면 상승곡선을 그릴 수 있다라고 많은 과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나를 바꾸는 것은 꾸준한 노력이고 그 꾸준한 노력이 가능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게 뭘까요? 내가 나 자신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토리텔링 브레인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나 자신에게 난 할 수 있어. 어떤 한계도 넘어설 수 있어 라고 할 때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줄 때 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 이야기를 할 때 크나큰 변화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정말 못난이야 라고만 생각을 했던 사람이 그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를 들었을 때 아닌가? 나는 사실 백조인데 사람들은 나를 미운 오리로 보는 걸까? 그 이야기를 스스로에게 되뇌었을 때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체가 커다란 변화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장 힘들었던 어떤 순간에 되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저한테 했었어요. 이건 예전에 방송에서도 했었던 얘기긴 한데요. 저는 갑각류, 가재, 개 같은 애들 보면서 생물학을 전공하던 당시에 궁금하게 봤어요. 얘네들은 껍질이 단단하니까 어떤 상처도 받지 않아요.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클까? 성장을 어떻게 할까? 재밌는 거는 갑각류는 단단한 갑옷이 있지만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탈피를 해야 돼요. 내 단단한 갑옷을 벗고 나와서 정말 연약한 누구한테도 잡아먹힐 수 있고 상처 입을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되는데 그 순간에만 성장을 해요. 그리고 나서 서서히 딱딱해지고 갑옷이 생기면 더 이상 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인간의 마음이 갑각류랑 비슷하지 않나 생각을 했어요. 내가 상처 입지 않고 아무도 나한테 뭐 할 수 없어. 이 순간 성장하는 게 아니라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하지?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 라고 하는 순간에 그 순간에만 내 마음은 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스스로에게 되뇌이니까 어떤 힘이 생겼냐면 힘든 순간이 있을 때 나는 지금 성장하고 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 아픈 이유는 내가 성장하기 때문이야. 라는 이야기를 나 스스로에게 해줄 수 있었고 내가 그 이야기를 믿는 순간 내가 그 힘든 순간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어떠한 나만의 그 존버할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힘이 됐던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를 스스로에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실제로 나중에 성공하는데 그리고 내가 그 고통을 넘어서는데 훨씬 큰 도움이 돼서 내 자신이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내 자신이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도 중요한 만큼 누군가가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것 역시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모든 것이 깜깜한 순간
하나의 빛이 될 수 있는 씨앗이 되는 것이 누가 나한테 나는 네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해. 어떤 일이 있더라도 너는 할 수 있어라는 이야기가 조그만 씨앗이 되고 나에게 힘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내가 스스로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힘이 되거든요. 요거는 하버드 대학교의 로젠탈 교수가 로젠탈 효과라고도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조교들을 대상으로 쥐를 주면서 야 얘네 멍청한 쥐야 라고 실험을 했던 좀 경우가 있고 똑같은 쥐인데 얘네 되게 똑똑한 쥐야 라고 실험을 했더니 이 조교들이 어떤 실험을 했는가를 봤더니 실제로 똑똑한 애야 라고 말했던 쥐들이 학습 효과가 높았던 거예요. 실제로는 전혀 더 똑똑하거나 멍청하거나가 아니라 되게 무작위로 섞은 쥐인데도 이 실험을 실제로 어느 학급을 대상으로도 미국에서 했습니다. 지금 같으면 금지되는 실험이었겠지만 교사들한테 이 아이들은요 IQ가 되게 높고 똑똑한 아이들이라서 가르치는데 보람 있겠어요 라고 그냥 무작위로 배정된 아이들을 줬고 다른 반 교사한테는 얘네들은 좀 학습력이 떨어지네요. IQ가 떨어져서 선생님 고생하시겠어요. 좀 멍청한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 학기가 지나고 나서 봤더니 교사가 이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었냐라고 믿었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그 이후에 아이들의 학습 능력과 이 성과가 달랐어요. 이거를 로젠탈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떻게 믿고 대하는가라고 하는 태도와 믿음과 이 사소한 것들이 사소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믿고 있는가가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짓고 그 행동이 나에 대한 믿음을 결정짓고 그게 내가 스스로를 어떻게 믿는가를 또 결정지으면서 나의 행동을 결정짓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단순히 내가 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만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믿어주는가에 의해서도 만들어진다. 그만큼 인간은 관계가 중요하다라고도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감하고 계시면 정말 신기한 거는 여러분의 뇌가 끄덕끄덕하면서 여러분의 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패턴이 말을 하고 있는 제 뇌 안에 있는 패턴이랑 6, 7초 정도 시간이 차가 나면서 뉴럴 커플링이라는 형태로 똑같이 싱크가 됩니다. 너무 신기하죠? 심지어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도 어떤 공부를 하고 배울 때 선생님의 뇌 안의 패턴과 배우고 있는 학생의 뇌 패턴을 보면은 일치하는 게 여기에 이제 노란색으로 색칠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의 뇌가 학습하고 배우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거는 누군가의 뇌와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가면서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특별한 이유는 우리 뇌 안에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고 내가 교류하고 내가 이야기를 나누고 내가 배우는 모든 사람들의 뇌가 내 뇌 안에 들어와 있기도 합니다. 저는 이거를 제가 썼던 첫 번째 책에서 뇌 속에 또 다른 뇌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우리 뇌 안에는 한 사람의 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다른 사람들의 뇌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고요.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는 뜨거운 어떠한 기대 이런 것이 아니라 지치지 않고 누가 나를 믿어주는 것. 이러한 믿음 자체도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새로운 시도를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고통을 껴안는 마음, 학습된 무기력을 넘어서는 것, 그리고 내가 나 스스로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연결을 가져가는가라고 하는 것이 모두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이야기를 끝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한계를 넘어서고 늘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저의 언어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으면요. 전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모든 새로운 시도는 옳다. 고민하지 마세요.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용기고요. 그것이 잘 되고 안 되고는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는가 여러분이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고민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세상에는 A라는 선택을 하건 B라는 선택을 하건 늘 후회하는 사람이 있고요. A라는 선택을 하건 B라는 선택을 하건 항상 내 선택을 옳은 선택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내가 새로운 시도를 했을 때는 나를 믿고 나를 믿어주는 사람을 만나고 그 다음에 그게 실패를 하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당연히 실패하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어떠한 것을 하건 새로운 시도는 항상 옳다라고 하는 제 응원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도를 응원하고요. 여러분이 가진 한계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한계를 넘어서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믿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장동선 박사님과 함께 뇌과학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어떻게 도전할 것인지, 그리고 그 도전 과정에 있어서 우리의 뇌가 또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나눠봤습니다. 자,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게 들었는데요. 특히 제가 또 시험 기간에 늘 했었던 생각들이
박사님의 강연에서도 나왔어요. 뭐 뉴럴 링크 기술이었나요? 뭐 이런 기술이 있다면 실제로 시험 기간에 우리가 공부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뇌 케이블만 연결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학습해서 공부할 필요 없이 시험을 잘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모두가 했었는데 꿈꾸는 기술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반쪽짜리이기 때문에 실제로 네.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직까지는 완성되지 않은 기술인데 저는 이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생각했던 것들이 실제 과학 영역에서 발전하고 또 기술로서 만들어지고 있구나, 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신기하고 재밌게 들었습니다. 자, 강연 들으시는 여러분께서도 궁금하신 내용들을 채팅창을 통해서 올려주셨는데요. 제가 박사님께 질문을 좀 추려서 몇 네. 가지 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해주실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자, 먼저 슈팅스타님께서 올려주신 질문입니다. 자, 무기력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뭐 박사님께서도 작지만 새로운 도전을 끊임없이 해봐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좀 무기력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방법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들었던 그 강연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네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시도들이 중요해요. 음, 그러니까 이게 무기력이 한 방에 없어지면서 내가 네. 막 엄청 힘찬 사람이 되긴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그만 승리들을 많이 가져가는 게 중요해요. 음.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딱 뭐 단식을 하면서 조금 다이어트를 하겠다. 그럼 막 크게 목적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간헐적 단식 딱 사흘 성공하기 하고 나서 네. 나 이거 할 수 있네? 그러면 이번에 닷새를 해볼까? 이런 형태로 어. 조그만 골들을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해요. 아, 예를 들어서 너무 큰 목표, 잘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으면 네.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작은 성취를 반복함으로써 우리 뇌가 나는 할 수 있어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거군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주변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세요. 말하자면 네. 조금 나보다 덜 무기력하고 뭔가 잘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으면은 음. 야 나도 운동 한번 아침에 같이 갈래? 아침 일어나 볼까?라고 약속을 네. 거세요. 그래서 아우 귀찮더라도 내가 약속을 걸었던 어떤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내가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거. 그렇군요. 그러한 그 나를 그런 상황에 몰아넣는 거. 예를 들어서 네. 수영을 배워야지 했을 때 그냥 어느 순간 그냥 수영 수업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물 속에 던져지면은 네. 이거 어쩔 수 없이 배워야 되는구나 이 상황이 되는데 그 상황에 내가 던져지지 않으면 안 하기 때문에 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는 같이 하려는 사람들과 약속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내가 의무적으로 그 상황에 뛰어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봐라. 그리고 너무 크게 잡지 말고 아주 작게. 작은. 네, 좋습니다. 제 친구 중에서도 뭐 주변에서 계획을 세운 걸 보면서 야, 너 작심삼일 아니니? 라고 얘기하는데 그 친구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그럼 3일만 하면 되죠. 네. 그리고 또 작심삼일을 100번 하면 어차피 300일이니까 네. 3일씩 100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좋은데요? 네, 그런 방법을 또 생각해 보시고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또 있어요. 네. 김하봉님께서 질문 올려주셨는데요. 교수님께서, 박사님께서 고통 없이 찾아오는 행복은 의미가 없다. 고통을 통한 성공이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고통 없이 성공하는 건 불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잠깐 동안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행복하다라고 할 때 사실은 뇌가 무언가를 예측하지 못한 상태로 새로운 걸 발견했을 때 행복을 느껴요. 그래서 와 내가 갑자기 복권이 당첨됐어. 또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어떤 일이 생겼어. 그럼 좋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그거에 대한 백래시가 있어요. 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어느 순간 예기치 않게 생겼는데 그게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네. 그럼 그거에 익숙해져요. 그럼 더 이상 똑같은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더 이상 그걸 통한 행복을 지속할 수가 없는 거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걸 잃어버려야 다시 행복한데 네. 다시 행복을 찾을 수 있는데 잃어버린다라는 건 항상 고통스러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또 이걸 설명하기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뇌가 어떤 게 가치 있다. 그 돈이건 사랑이건 뭐 명예건 이 가치 있다라고 느끼는 게 항상 상대적인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얼마만큼 행복을 누리고 있는가를 보면서 비교를 해서 내가 행복하구나 아닌가를 보게 되는 메커니즘이 있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뭔가를 잘 먹다가 내 주변의 사람들은 다 더 좋은 걸 먹고 있으면은 나는 갑자기 상대적으로 불행해지는 거예요.
내가 먹고 있는 게 좋은 게 아니었구나라고 비교를 통해서 상실감으로 빠지게 되는 거군요. 그래서 그 행복이라는 것이 항상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그 상대적인 걸 통해서 다른 사람보다 항상 못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어느 정도 힘든 상황에서 되게 고생을 하는 상황으로 나를 넣게 되면은 네. 아주 조그만 걸 가지고도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항상 맛있는 걸 먹는 사람은 네. 진짜 맛있는 미슐랭 뭐 셰프의 음식을 먹어도 맛있네 이럴 거예요. 네. 근데 단식을 일주일 동안 한 사람한테 네. 빵 하나만 주거나 내가 평소 먹던 뭔가를 먹을 수 있잖아요. 네네. 와 진짜 행복해요. 아,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음식 먹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가끔씩 이렇게 단식을 하면서 그 살도 빼고 좋은 거는 그 과정을 어렵게 다이어트를 거치고 나면은 너무 음식이 맛있다는 걸 느끼게 돼서 조그만 일에도 되게 행복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더 큰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그 상대적인 행복을 크게 느낄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네. 내가 어느 정도의 괴로움을 느껴야 그 행복이 더 크게 느껴진다. 상대적인 행복 네. 때문에 아, 그렇게 그렇군요.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추가 질문을 개인적인 질문을 박사님께 드리고 싶은데 사서하는 고생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장동선 박사님께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뇌과학자로 이제 성장하기까지 본인이 선택해서 하셨던 사소한 고생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여러 영역에서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그 처음에 무대에 서고 누구한테 말하는 게 무섭고 두렵잖아요. 네. 사실 왜냐하면 내가 그냥 친구들한테 프레젠테이션을 하거나 반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도 못하면은 부끄러운데 네. 일부러 큰 대회에 나가서 몇백 명이 보고 있는데 거기서 내가 실수를 하면 진짜 창피한 일인데 그런 상황에 저를 매번 몰아넣었어요. 일부러 더 큰 네. 무대로 나가서 그리고 발표도 8명 하셨군요. 중에 처음에는 6등 했으니까 창피한 일도 당했고 뭐 그런 되게 창피해서 얼굴이 화끈거릴 만한 일들을 많이 당했는데 그 상황이 있은 다음에 그게 창피하지만 그 상황에 저를 다시 몰아넣었었던 적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어느 순간은 무대에서도 떨지 않게 되고 이야기하는 걸 즐거워하게 되고 이렇게 됐는데 그러한 거를 어떻게 보면 사서 고생이죠. 그냥 내가 박사 과정을 하면 열심히 랩에서 연구만 하고 공부만 하면 되는데 왜 굳이 그런 거를 더 힘들게 준비해서 사서 네. 고생을 하는가. 아마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뭐 방송에서도 많은 뇌과학 이야기를 이제 하실 수 있고 또 오늘처럼 서울런에서 많은 학생들을 상대로 이렇게 재미난 강연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오르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뭐 하여튼 논문을 찾아서 읽어보는 거, 네. 글 쓰는 거, 또는 하다못해 어떤 뭐 춤을 배운다든지 피아노를 배운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보면은 내가 해야 되는 것 안에서 별 쓸모 없는 것들인데 네네. 그걸 사서 고생해서 미리 만들어두고 배워두고 읽어두고 한 스킬들이 나중에는 어느 한 순간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그게 이제 막상 닥쳐가지고 공부하거나 배우려고 그러면은 항상 시간이 없고 내가 그거를 충분히 잘 준비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어떤 의미에 있어서 내게 기회가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기회가 있어서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은 늘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기회가 오기도 훨씬 전에 내가 괜히 사서 고생해서 만들었던 많은 것들이 나중에 오라고 하면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나중에 찾아오는 거지. 그게 막 꼭 필요한 것만 해가지고는 그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한 경험치들이 나중에 언젠가는 귀중하게 쓸 수 있는 삶의 미천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다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제 루나님께서 해주신 질문인데요. 요즘 이 MBTI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네네. 특히 이거 믿어도 되는 거야? 네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뇌과학자의 입장에서 보실 때 MBTI 정확하다고 보시나요? 네, 뇌과학자들은 MBTI를 사용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그리고 제 유튜브에도 한번 그 왜 비과학적인지 올렸는데 네. 3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일단 첫 거죠? 번째는 MBTI를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면 10번 하면 서로 다른 네. 상황에서 항상 똑같은 결과가 나오면 믿을 만한 테스트거든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변합니다. 그러니까 믿을 만한 테스트가 아니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MBTI 테스트를 만든 사람 자체가 원래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스위스 심리학자가 쓴 책을 미국에서 이제 영어로 번역된 걸 보고 아무런 과학적 지식이 없는 두 모녀가 오 재밌는데 라고 그 테스트를 만든 거예요. 뭐 이런
과학자가 한 게 네. 아니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테스트를 만든 다음에 컨설팅 기업인이 보고 야 이거 대박인데 써먹기 좋겠다라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누구를 전방에 보내고 후방에 보내고 공장에 보내고 이런 분류를 하기 위해서 이제 활용을 해버린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근데 원래 융은 사람의 성격이라는 것이 이 박스 아니면 저 박스 나뉠 수 있는 게 아니라 충분히 변화할 수 있고 열려 있다고 믿었는데 그거를 E 아니면 I, P 아니면 J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는 박스로 만든 것 자체가 원래 그 이론을 만들었던 사람을 또 이 모녀가 잘못 이해해서 만든 테스트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MBTI가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과학적 근거가 없는 테스트다라고 하셨는데 박사님께서는 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많이 해봤고 나름 잘하죠. 저는 무언가를 믿을 만하지 않다 어쩌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네. 제가 그거를 검증하기 위해서? 파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타로 카드 미신 이런 거 못한다 그러면 적어도 준전문가가 뽑는 것 정도로 나도 잘 한 다음에 네. 아니야 이건 이런 메커니즘 때문에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라서 네. MBTI 재밌게 잘 하고 있긴 하거든요. 저는 네. ENTP와 ENTJ를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요. 팀장 일을 하거나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거나 보통 일을 할 때는 ENTJ 쪽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평소에 그냥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면 ENTP.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네, 왜냐하면 이제 P랑 J는 그 차이가 있거든요. 뭔가 다 옵션을 열어놓고 해서 점심 뭐 먹으러 갈까? 이것도 좋아, 저것도 좋아 이런 P예요. 근데 J는 뭐냐면은 딱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일을 하고 있을 때 점심시간에 야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찾아보고 있으면 짜증나니까 야 절로 가는 거야 고!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편을 좋아하고 근데 내가 일을 하는 상황이 아니고 시간이 충분히 많으면 야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지 이렇게 나뉘거든요. 자, 그러면 과학자의 입장에서는 재미삼아 할 수는 있지만 네. 사실 과학적인 근거는 없는 테스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아주 믿을 만한 테스트는 아니고 근데 일부는 근거가 완전히 없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외향이냐 내향이냐라는 거는 다른 많은 테스트에서도 공통으로 보기 때문에 E냐 I냐라고 하는 것들은 많은 성격 테스트가 다 참고를 하고 있긴 해요. 다만 그렇군요. 이렇게 요거나 저거냐 49% 51%인데도 박스로 분류를 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완전히 규정될 수는 규정하기는 없다라고 어렵다. 하는 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 또 드릴게요. 김은상 학생이 남겨준 질문인데요. 앞으로 과학기술이 발전할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네, 과학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요. 네. 저는 그냥 한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두 가지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궁금증, 호기심을 많이 가지고 뭔가가 있으면은 저런 거 필요 없어 막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네. 뭔지 한번 찾아보고 이런 거구나라고 적어도 알아두는 그런 호기심은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은 그 호기심, 궁금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달라요. 네. 안궁이 제일 위험합니다. 물어보지 않았고 안 궁금하고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세상에서만 살면 되는데 세상은 이미 바뀌었으니까 내가 알던 세상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네. 궁금증을 가지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여러 의견을 물어보면서 열린 태도를 가지는 거. 그러니까 누구는 메타버스가 이렇다고 얘기하고 누구는 이렇다고 얘기해요. 그럼 둘 다 들어두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 한 가지만을 분명히 이럴 거야라고 답정너가 되지 않는 그러한 자세, 그 열린 태도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박사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한 12, 13년 전쯤에 제가 스마트폰이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 이게 말이 돼? 그래서 휴대폰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네. 인터넷을 검색하고 할 수 있는 게 말이 될까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상 지금은 스마트폰 안 쓰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확실히 계속해서 시대는 변하는 거고 또 과학기술은 발전을 하니까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그렇게 호기심 있게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늘 지켜보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질문을 통해서 대화를 나눠봤는데 자, 오늘 특강 해보시면서 박사님께서는 어떤 느낌이셨는지 궁금해요. 아직은 진정한 메타버스가 아니라고 느꼈던 이유 중에 하나가요. 네. 실시간으로 인터랙션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여기 들어와 있는 서울런에 들어와 있는 학생들과 제가 조금 더 긴밀하게 뭔가 이모티콘도 주고받을 수 있고 서로 표정도 주고받을 수 있고 그쵸. 목소리도 주고받을 수 있는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아직까지는 기술적으로 이게 완벽하지 못하다라는 걸 느끼면서 해서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정말 지금 여기에 카메라와 스크린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거보다 더 자연스럽게 나도 글래스 쓰고 저쪽에서 됐으면 우리가 메타버스에서 더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으로
여러분과 네. 만났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뭐 마우스로 클릭하지 않더라도 내가 생각만 해도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다 글로 표현이 되거나 음성으로 변환이 거기까지는 되거나. 어려운데요. 네. 키보드를 치지 않아도 또는 마우스가 없어도 키보드를 상상하면 손가락의 움직임이 입력이 되고 오. 마우스를 상상하면 마우스가 입력이 되고 내가 저 불의 스위치를 켜고 끄는 걸 상상하면은 켜고 끄는 네네. 이러한 형태의 그 세상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신비한 뇌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장동선 박사님과 함께 네. 나눠봤는데, 자, 특강 들으신 분들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1시간 남짓 되는 시간 동안 재미난 이야기 많이 나눴는데요. 좋은 시간이 됐길 바라면서 오늘 좋은 말씀 전해주신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 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특강을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여러분께 꼭 전달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일이죠. 토요일 17일 오후 3시에요. 서울런 고입 관련해서 설명회가 열립니다. 어디에서 보실 수 있느냐? 서울시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내일 오후 3시에 행사가 진행이 될 때 라이브를 통해서 바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고등학교 입시 관련해서 어떤 정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설명회를 통해서 많은 정보 취득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 기록해 두셨다가 내일 오후 3시에 서울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만나보시면 되겠고요. 또 오늘 장동선 박사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특강 관련해서 후기 남겨주시면 네이버 폼에 남겨주신 분들 가운데 5분을 추첨해서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상품 보내드릴 테니까요. 마지막까지 이벤트에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서울런 메타버스 특강관에서 진행한 특강 오늘도 알찬 시간으로 꾸며봤는데요. 다음 특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특강 일정은 서울런 공지사항을 통해서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또 좋은 특강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